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산소 하면 걷기, 러닝, 이제 이 다음이 뭐 스프린트로 가게 될 텐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평가랑 교정이라는 것을 올렸고요.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카디오베스큘러, 그다음에 러닝의 메커니즘, 그다음에 이제 스프린트를 어떻게 구분해 갈 것인지. 그래서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그다음에 뭐 신경계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카디오베스큘러에서 이제 가장 타겟팅하는 건 사실 그 메타볼릭, 그 대사 질환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거 있죠. 영양,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팩터, 그다음에 메디컬 컨디션, 메타볼리즘, 그다음에 뭐 라이터레시, 요런 것들이 존재하고, 요 하위 요소들은 이 파란색 카테고리의 밑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컨트롤 되어야 메타볼릭 헬스가 어느 정도 잡혀갈 수 있다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디오베스큘러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에너지 대사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는 것처럼 2초 이전에 그 에너지 생성은 아데노신 3이산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10초 전후가 되면 젖산 체계라고 하고, 그 이상 어, 수십 초에서 몇 시간으로 넘어가면 유산소 체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타겟팅해서 운동을 시킬지에 따라서 운동의 형태는 달라져야 하고, 저는 얘를 우리 근골격계에서 반복 횟수랑 동일하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지구력이면 반복 횟수가 20회에서 시작해서 1회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장거리 러닝에서 단거리로 오게 되면, 최단거리면 보통 뭐 한 선수도 2, 30m가 최단거리, 5m 뛰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대략 한 2, 30m가, 예를 들면 그 근골격계, 그러니까 중량 운동에서 뭐 반복 횟수 한 번 정도, 또는 반복 횟수에 한 번 정도에 도달되는 건 이 유산소 쪽에서는 뭐 그 정도 2, 30m가 최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간대별 무산소, 유산소의 어떤 에너지 체계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주로 선수 트레이닝 할 때 하는 말인데, 유무산소성 체계 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선수의 트레이닝 방식도 그 비율에 맞아야 된다. 예를 들어 무산소가 8이고 유산소가 2면 전체 운동의 구성은 무산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반대면 8이 유산소고 2가 무산소라면 유산소의 8의 비율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요걸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에 들어가면 약간 그 숲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길을 잃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선수 또는 일반인 중에서도 만약에 스포츠를 즐긴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금방 말했듯이 지금 농구 보면 6대 2대 2잖아요. 8대 2잖아요. 8대 2. 무산소가 8이에요. 유산소가 2예요. 그러면 무산소성 대사의 트레이닝이 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NBA 선수들의 몸이 그만해요.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 선수들 어때요?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산소성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골프 스윙은 빵이에요, 빵. 95 아데노신 3인산, 해당 작용 5에 산화작용이 제로니까요. 100대 빵이에요, 100대 빵. 골프 스윙으로만 봤을 때. 물론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걷는 게 당연히 그 대사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배구도 보면 80대 5대 15니까 거의 다 무산소. 그래서 그 배구도 용병들 보면 외국인 선수들 몸이 장난 아니죠. 거기에 비해 대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은 다 왜소해요. 저는 그래서 선수의 몸을 보고 그 선수가 그 몸에 최적화되게 몸을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요. 지금 축구가 여기 보면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축구가 5대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축구 선수의 몸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드 기반의 지구력을 붙여가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지구력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도 그 히딩크 이전으로 하면 계속 장거리를 뛰었잖아요. 히딩크 이후는 20m 셔틀런을 하기 시작해서 유산소가 아닌 무산소성 대사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운동의 방법을. 그래서 요 구분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심박수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1구간이 65에서 75% 수준인데요. 심박수 공식은 아시죠? 뭐 대략 220 빼기 나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65에서 75% 구간은 이렇게 유산소성 능력을 기초를, 그러니까 순환 기계를 만들어가는 단계니까 65에서 75%는 유산소성 능력을 확장시켜가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에서 85%는 유산소와 무산소의 능력을 같이 향상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86에서 90% 이상이 되면 스피드, 파워, 신진대사 및 무산소성 능력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제 단거리로 하면 100, 200, 400 요 정도가 딱 이 86에서 90% 구간인 거죠. 거기에는 무산소성, 스피드, 파워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과 수축 속도로 보면 수축 속도가 빨라지면 근육의 이 반비례 곡선이 되거든요. 근육의 힘이 커지면 수축 속도는 느려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100m를 기본으로 달리기를 한다면 대략 30, 뭐 예를 들어서 60, 100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30m 구간은 가속 구간이 돼요. 가속 구간은 일반적으로 동체의 기울기가 처음에 스타트하면 뭐 60도 이상 구부러진 상태로 출발을 하겠죠. 그러면서 30m를 가면서 점차적으로 몸이 들려가는 형태로 달리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스피드 구간에 오면 몸이 거의 수직에 가까이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유지 구간은 그러면 60m는 스피드가 향상되고 그 이후는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사인 볼트가 엄청 잘 뛰었는데 막판에 그 60m 이후를 잘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해설위원들은 뭐 속도가 더 빨라진다 하는데 사실은 다른 선수의 그 최대 속도가 떨어지는 것보다 우사인 볼트가 적게 떨어지는 거죠. 더 빨라지는 거는 60m 구간까지가 사실은 최대 스피드가 되고 나머지는 더 빨라질 수는 없거든요. 상대적 편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스피드 구간은 30에서 60 사이. 그래서 이렇게 세 구간 정도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전에 워킹을 했었는데 워킹하고 러닝하고의 가장 큰 차이를 나누어라 라고 하면 사실은 워킹은 스탠스의 시간이 길죠. 그러니까 다리가 땅에 닿아 있는 시간이 긴 거예요. 스탠스는 닿아 있는 시간이고 스윙은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니까 대략 지금 보면 65대 35 정도니까요. 발이 땅에 닿아 있는 퍼센트가 한 65%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게 35%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런닝으로 오면 스탠스가 지지하는 시간이 40%겠죠? 스윙이 35인데 아직도 스탠스가 길어요. 근데 15에 15 있죠. 이거 다 더하면 60. 에이 진짜 60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히 여기랑 반대가 되죠. 이해돼요? 왜냐하면 떠 있는 시간도 스탠스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게이트와 러닝을 구분해라 그러면 딱 하나는 몸이 떠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발과 왼발이 동시에 지면에서 떠 있는 시간이.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러닝이라 해요. 근데 러닝을 잘 못하는 사람 보면 두 다리가 붙은 사람, 걷는 듯 뛰는 듯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떠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떠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 비율이 여기에 맞으면 맞을수록 아마도 우리 눈에는 와 되게 통통통통 뛴다 이런 느낌이 될 거고, 이 퍼센트가 떨어지면 걷는 거야 뛰는 거야 애매한 아마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바뀌는 게 게이트와 러닝의 기본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구분들이 많죠. 딱 요거, 몸이 양발이 지면에 떠 있는 시간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그래서 이제 뭐 뛰는 걸로 하면 맨날 저희 미드 스탠스냐 미드 푸시냐 포어 푸시냐 리어 푸시냐 맨날 시끄러운데, 뭐 절대로 힐 컨택은 안 돼요. 절대로 힐 컨택은 안 되고, 왜냐면 이 제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리될까 하다가 제가 어디죠? 중앙일보 유튜브를 찍을 때 나름 공부를 좀 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그 세계에서 이렇게 힐이 컨택되면 우리가 걸을 때 딱 도시 플렉션 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착지해서 뛰는 건 리어풋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스치면서 미드풋 상태에서 내 체중이 들어오면 얘는 미드풋이에요. 그러니까 닿는 지점이 아니고 체중이 지지되는 위치가 가운데냐 뒤냐 앞이냐의 차이로 포어, 미드, 그 다음에 리어풋으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땐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드풋으로 뛰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미드풋으로 뛰어도 몸이 떠 있는 시간을 안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뛰어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미드풋은 만들어졌고 런닝의 조건은 안 채워졌고. 왜냐면 양발이 붙어 있었잖아요.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어? 뭐가? 근데 뛸 수 있죠. 뛸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위로 뛰겠지. 위로 뛰어선 달리기를, 그죠? 왜냐하면 달리기의 기본은 앞쪽으로의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거지. 얘는 줄넘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보통 런닝머신의 한계라고 보죠. 런닝머신은 이렇게 뛰니까. 제자리에서. 내 몸을 위로만 올리면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면에서의 런닝은 내 몸을 수직으로도 올려야 되지만, 수평으로도 보내야 돼. 이 각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근육이 위로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45도 앞쪽으로 쓰이겠죠. 수직 방향의 힘과 수평 방향의 힘을 앞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런닝의 인저리는 러너스 니라고 요 파텔라 텐던 요 밑에 통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IT 밴드 신드롬, 아킬레스 스트레인, 스트레스 프랙처, 그다음에 카프 스트레인, 신 스프린트는 보통 요 티비아 앞쪽의 문제, 그다음에 햄스트링, 그다음에 프렌타파시아, 제가 한 두 가지는 갖고 있네요. 그래서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아킬레스 텐던, IT 밴드 신드롬, 그다음에 스트레스 프랙처, 뭐 물집 이렇게 있는데요. 아킬레스 텐던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뛸 것 같아요? 예측해봐요. 아킬레스 텐던에 텐디나이티스가 있다면 어떻게 뛸까? 토 컨택만. 또 그냥 추측해봐요. 어떻게 뛸까? 아킬레스가 아프면. 어? 도시플렉션. 또 앵클을 안 쓰고 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쓸까요? 중립 상태를 그렇죠.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중립 상태거나 아니면 걷는 것처럼 힐 컨택을 하면 아킬레스가, 왜냐면 아킬레스가 언제 쓰여요? 카프레이즈 동작이잖아요. 그러면 말했듯이 발바닥 안 쓰고 무릎으로 뛰면 그렇게 되겠죠. IT 밴드 쪽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지리 할때 특징이 더 좌우로 움직임 심하게 좌우로 흔들린다. 또 트리플 플렉션이 안 돼. 익스텐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트리플 익스텐션이 안 되죠. 왜냐하면 IT 밴드의 오버 액티베이션은 힙 익스텐션을 제한해 버리니까 이렇게 뛰겠죠. 이렇게 뭐 대략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림은, 왜냐하면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그 근육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걸 못 할 거 아니에요, 아프면. 그래서 그렇게 물집, 뭐 스트레스 프랙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런닝은 이게 포즈, 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뛴다. 그다음에 이제 피해야 될 게 오버스트라이드인데, 얘가 그러니까 내 보폭보다 오버스트라이드가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오버스트레이드를 뭘로 정의할까? 뭐를 오버스트라이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뛰는 이 보폭이 내 보폭보다 길어졌다. 어렵나요? 그 발에 닿아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 발이 땅에 닿는 시간이 없어진다? 길어진다. 그렇죠. 우선 짧아진다. 그렇죠. 길어져요. 오버스트라이드가 되면 길어져요.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상체가 뒤로 제껴져. 그죠. 상체가 뒤로 제껴지겠죠. 그러면 생기는 일이 뭐예요? 발바닥에 체중이 못 올라가겠죠.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체중 어디 있어? 뒤에 있잖아. 얘가 앞으로 들어가야, 아까 말했듯이 미드 스탠스가 되는 건 내가 이렇게 딱 섰을 때 내 발 위에 체중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힐 스트라이크를 피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릎과 무릎이 구부러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 팔이 앞쪽으로 발과 팔의 방향이 전방을 향해야 된다. 이렇게 요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뛸 때 자세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똑같이 나오지만 무게중심의 힐 스트라이크가 되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뒤꿈치에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미드풋에 걸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얘가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포스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따가 이제 저희 실습도 조금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뛰면 좋은지라고 봤을 때 여기 뒤에 그 오류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오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뛰는 메커니즘하고 똑같은데, 스탠스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자극을 받는 게 햄스트링하고 가스롱램이었어요. 근데 봐봐요. 힐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되면 햄스트링하고 가스록에 자극이 올까요? 안 와요, 절대. 이렇게 돼야 자극이 오지,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해야 카프 쓰이고 햄스트링이 여기에 이렇게 디디면 이 두 군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죠, 신장성 수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윙 단계에 가면 특이한 건 얘가 쓰요. 안테리어 티비알리스. 왜? 그죠? 그렇게 되니까 발을 이렇게 당겨줘야 되니까 안테리어 티비알리스가 이렇게 하면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 대략 이렇게 근육의 쓰임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뛰는 동작을 좀 구분하면, 왜냐면 뭐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선수 안 가르칠 건데요라고 해도 일반인들 중에도 단거리 뛰는 사람이 있고 축구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자세 교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크게 보면 5개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토업은 이 발가락으로 지면을 이렇게 밀어내는 동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 버티컬, 그러니까 수직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터치다운, 지면에 닿는 거, 그다음에 풀 서포팅은 마찬가지로 스탠스 상태에서 내 무게 중심이 발 전체에 올라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컨택 타임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는 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만약에 100m를 뛴다라고 봤을 때 스타팅 블럭에서 출발해서 이제 첫 스텝에서 최고 스텝에 올라오는 게 11발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게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첫 스텝에서 0.185초 정도가 지면을 컨택한대요. 왜냐하면 힘을 내야 되니까 그 자동차로 하면 1단 기어죠. 1단 기어 놓으면 얘가 돌리는 힘은 세고 속도는 안 빨라요. 2단 기어로 하면 이제 돌리는 속도가 좀씩 아까 힘과 속도가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돌리는 속도는 떨어지면서 스피드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최대 속도로 오면 스피드만 존재하고 힘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0.085초까지 그라운드 컨택 타임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단거리 스프린트나 플라이오메트릭 계열을 할 때 사실 선수나 특히 선수죠. 일반인보다는 선수한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 그라운드 컨택 타임을 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공이 튀는 거 푹 들어갔다 나오고 푹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탱탱볼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접촉 시간은 짧고 공중 시간은 길어지죠. 그래서 그라운드 컨택 타임 짧게 그 다음에 에어 타임은 길게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까도 나왔지만 남녀 그 스프린트에서 부상 비율을 보면 햄스트링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남녀 모두. 그 다음에는 이제 피메일 여자에서는 앵클, 남자에서도 앵클. 결국에는 햄스트링하고 앵클의 어떠한 과도한 사용이 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두 군데가 문제고 아까 말했듯이 러닝에서 햄스트링 인저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뛰는 메커니즘에서는 힐 컨택이 생기면 햄스트링의 부상이 커져요. 이유는 이 힐 컨택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얘로 이렇게 당기면서 햄스트링을 쓰게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뒤꿈치가 닿았죠? 발바닥 닿으면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햄스트링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햄스트링 다치는 선수들 보면 힐 컨택을 하거나 오버 스트라이드, 내가 스트라이드 하는 기간 거리보다 더 길게 하면서 부상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프린트 메카닉에서 뭐 잘못된 동작들 보면 만약에 가속을 시작할 때 처음에 출발했을 때 머리가 굽힘과 펴이 이렇게 생기는 선수들 있거든. 이렇게 굽혀지거나 펴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요. 특정 가속 및 최대 속도 훈련에 따라서 시선을 앞쪽 혹은 약간 아래쪽인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그래서 뭐 이런 원인은 피로도 혹은 적절한 기술 수행력이 부족할 때 머리의 움직임들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쪽 그냥 운동 재활 쪽의 입장으로 보면 포워드 헤드나 라운드 숄더가 있으면 뛸 때 무조건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질주 중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힘이 이렇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간 어깨들 이런 어깨들은 여기서는 이제 선체로 팔접기라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흔드는 동작들을 통해서 팔이 움직이게 만들어주죠. 근데 뭐 제가 교정운동적인 측면으로 하면 흉추 가동성이 부족하면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서 굽힘과 펴 중 중심선을 지나는 팔의 운동이 상체의 과도한 회전을 야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 내 손이 스터넘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중심선을 들어오니까 들어온 만큼 반대쪽 어깨는 이렇게 돌거든요. 그럼 과하게 팔이 좌우로 움직이니까 몸통이 과하게 회전을 하면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런 그 유형들은 여기서는 뭐 엉덩관절 및 어깨관절의 굽힘 펴, 뭐 힘의 결핍, 그 다음에 엉덩관절의
굽힘력이 부족해서 과잉 보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 경험엔 흉추의 사용이 안 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얘가 회전을 못하니까 이 팔이 과하게 회전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저는 뭐 여기에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그래서 지금 봤듯이 어깨의 움직임, 고관절의 움직임 확인하지만 저는 이제 흉추의 움직임도 주로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에는 과도한 편과 굽힘이니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러고 뛴다든지 반대로 이렇게 뛰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중립적 양상의 결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모든 그 훈련에서 선체로 팔젓기, 그 다음에 이제 A 스킵, B 스킵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동작을 통해서 팔과 다리의 코디네이션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엉덩관절로 내려오면 엉덩관절의 불충분한 굽힘, 얘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굴곡이 덜 달리는데, 이 굴곡이 덜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이 굴곡이 덜 되면 이렇게 발을 펴게 돼서 힐 컨택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높이 올라와야 디딜 때까지 기다렸다가 몸이 이렇게 디뎌지거든요. 근데 얘가 못 올라오니까 그냥 이걸로 공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주로 힐 컨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엉덩 굽힌 관절에 힘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발목의 가동성이 결핍될 때도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러면 궁둥구멍근, 얘가 피리포미스죠. 맞죠? 맞나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피리포미스 유연성 훈련을 많이 해라. 왜냐하면 올리는데 얘가 꽉 잡아버린 거니까, 뒤에서 잡아버린 거니까 얘를 풀어줘야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에 이제 저항 운동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엉덩관절의 펴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요 동작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딛고 익스텐션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 이렇게 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힙 플렉서만 이용하는 거고, 반대로 힙 익스텐션을 전혀 못 쓰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렇게 됐어요. 발목과 엉덩 굽힌근을 위한 가동성 훈련을 하고, 발목과 무릎, 그다음 엉덩 관절의 삼중평, 그러니까 트리플 익스텐션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앵클, 니, 힙의 트리플 익스텐션을 만들어 줘라.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월드릴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엉덩관절 펴 운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충분히 힘 생성이 부족하다. 힙의 익스텐션이 만들어질 때 엉덩관절에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코어 근력이 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어 엉덩관절 굽힌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지금 발목까지 가서 마무리를 할게요. 무릎을 보면 질주하는 동안에 무릎이 높이가 낮다. 그 아까 낮아져서 충분한 보폭이 확립되지 못한다. 그러면 걔가 힙 플렉서가 안 되는 거랑 같은 맥락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무릎 저항 드라이브 행진을 하라고 돼 있어요. 에이스킵하고 이런 걸.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사이클의 자세 단계에서 발생하는 무릎의 모음, 무릎이 안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거는 발목 가동성의 결핍이나 약간의 벌림근, 바깥근, 뭐 긴장된 모음근과 안쪽 돌림근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복근, 발바닥, 아킬레스 복합체의 유연성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둥근 엑서사이즈를 좀 하면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보폭의 사이클 동안에 발등을 굽혀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당겼을 때 발목이 드랍되는 거예요. 원래 이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앞정강근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정강근에 문제가 있으니까 얘가 들어 올릴 때 앵클의 도시플렉션이 부족하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얘가 이렇게 도시플렉션 상태면 힙 플렉션과 니 플렉션만 있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움직여 버리면 세 군데를 동시에
구부렸다 폈다를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두 개만 컨트롤하면 되고, 얘도 되면 땅에 디딜 때 세 개를 동시에 컨트롤해야 되니까 지면에 컨택하는 게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장단직은 발바닥근 아킬레스 복합체의 가동성과 유연성 훈련을 해라. 왜냐하면 얘가 드랍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종아리 쪽에 후방이 타이트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당연히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는 위크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긴 발바닥 접촉 시간, 그걸로 인해서 보속이 감소하는 경우는 발등의 굽힘 상태 유지력이 결여되고 부적절한 후면 기술, 뒤쪽을 잘 못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의 무게중심이 앞으로부터 지나치게 먼 곳에 위치해서 발바닥이 위치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뒤꿈치를 확실히 닿으니까 여기서 시간 끌죠. 발바닥 닿았을 때 시간 끌죠. 밀 때 시간 끌죠. 왜냐하면 미드 스탠스에서 토우로 가면 바로 미드에서 토우 이렇게 빡 치고 나가니까 지면 접촉 시간이 짧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리버스 카프, 그다음에 스킵 보조 스프린트 운동들을 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운동 재활할 때 거의 다 게이트에서 다뤘던 부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그죠? 발목에 도시 플렉션 안 될 때, 니 익스텐션, 니 플렉션, 힙 익스텐션, 힙 플렉션 안 될 때. 이게 그래서 걷는 게 잘 안 되면 뛰는 거는 사실은 더 어려운 동작이라 더 잘하기 어려워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코어까지가 사실은 이 기술 속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 위쪽으로 오면 당연히 소라식, 흉추와 당연히 얘가 움직이니까 어깨까지도 하나의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따로 떨어뜨려서도 보고 다시 다 합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최근에 좀 더 하고 싶은 건 걷는 거나 뛰는 걸로 그 사람의 근골격계를 조금 파악하고 싶은 거. 왜냐면 맨날 저희 스쿼트하고 싱글레그 스쿼트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나중에 연구해 볼 생각이에요. 제 연구는 논문 때문 아니고 뭔가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역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시작할게요.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행에서는 힐 컨택이 들어가잖아요. 보행에서 힐 컨택이 들어갈 때는 내 앞발도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제외하고는 익스텐션 된 상태에서 발목만 돌시프레스 된 상태에서 컨택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런닝에서는 이제 그 동작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햄스트링에 조금 부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힐 컨택 같은 경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햄스트링이 최대 신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몸쪽으로 하는 단축성 수축을 하니까 근육은 길어질수록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 다 펼쳐진 상태에서 다시 단축을 하려고 하니까 더 큰 부상률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과한 이센트릭에 걸렸다가 그 이센트릭에서 다시 컨센트릭으로, 그것도 내가 원래 써야 되는 로드보다 더 큰 로드를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